우주의 시작.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커진다는 사실을 관측을 통해 알아내게 됩니다. 이 우주의 팽창은 허블에 의해서 적색편이라고 하는 현상, 빛이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지는 것을 통해 알아내게 됩니다. 이후에 대표적인 우주론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정상우주론과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그대로 일정하다, 팽창만 했다라는 빅뱅 우주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정상우주론은 호일,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가 주장하게 되고요. 정상우주론은 질량이 증가, 빅뱅 우주론은 질량 일정, 정상우주론은 밀도 일정, 빅뱅 우주론은 밀도 감소, 정상우주론은 온도 일정, 빅뱅 우주론은 온도가 감소한다 라고 주장하고, 정상우주론은 틀리고 빅뱅 우주론이 여러 증거를 통해 맞다는 것이 확인되게 됩니다. 원자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쿼크, 업쿼크, 다운쿼크, 이렇게 쿼크 3개가 모여 있으면 양성자가 되고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업쿼크, 다운쿼크, 다운쿼크, 이렇게 쿼크 3개가 모이면 중성자가 되고 전기적으로 중성,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를 합친 것을 원자핵이라고 하고, 원자 중심부에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 다음 바깥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가 위치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전하고요. 스펙트럼을 알아보면 스펙트럼의 굵기가 굵을수록 원소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지구에서 별빛이 오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구에 그대로 별빛이 도달하면 이게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서 일부 빛들이 흡수된 상태로 도달하면 이것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고온 기체들이 특정 빛을 방출하게 되면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주의 입자의 생성 순서인데 약 138억 년 전부터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쿼크 전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쿼크가 모여서 양중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양중이 모여서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우주의 온도가 식으면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질 때까지 불과 1초도 되지 않았고요. 세 번째는 3분 후, 그 다음 원자는 38만 년 뒤에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이 빅뱅의 증거, 수소 헬륨 질량비 3대1 과정이고,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3000K의 온도에, 우주의 온도에서 주변으로 전파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약 3K 정도의 현재 우주 배경 복사가 도달하게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면 완전히 균일하지 않고 대체로 모든 곳에서 관찰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소는 양성자 1개로,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초기 우주의 양성자, 중성자는 7대1의 개수비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를 찾는 계산 방법이 있는데,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2배 하고, 그러면 14대2죠. 양돌, 중돌이 헬륨 1개, 남아있는 양성자 12개가 수소 12개. 수소보다 헬륨이 4배 무거우니까 질량비를 계산할 때 헬륨을 4라고 하면, 수소를 12라고 하면 헬륨은 4배에서 4, 12대4, 3대1, 수소 헬륨 질량비 3대1. 별의 진화 과정. 일단 에너지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에너지원은 크게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핵융합 에너지. 그래서 별의 에너지원은 크게 이렇게 두 종류예요. 중력, 수축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 자, 중력, 수축 에너지는 중력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별이 있으면 질량을 가진 별들은 중력 때문에 이렇게 중심부로 수축하려고 하는 힘을 받게 됩니다. 중력에 의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별의 온도가 올라가는 중요한 이유. 자, 핵융합 에너지는 수소를 재료로 하는 수소 핵융합 에너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헬륨이 재료가 되는 헬륨 핵융합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온도가 더 높아지면 탄소, 산소 등등도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수소 핵융합 같은 경우는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헬륨으로 핵반응해서 핵이 융합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돼서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에너지가 방출돼요.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면서 질량이 감소하고, 이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자,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은 1000만 켈빈 이상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자, 헬륨 핵융합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높은 온도가 됐을 때 중심부에 있는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핵반응. 역시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자, 얘는 3개의 헬륨이 하나의 탄소가 되면서 감소한 질량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되고 온도는 1억 K 이상 돼야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온도가 더 높아지면 탄소나 산소 등도 핵반응에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별 내부에선 철까지만 생성이 됩니다. 철 핵융합 반응 이런 건 없어요. 철까지만 만들어진다는 거. 대표적인 요 에너지원들을 우선 익혀두시고,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야 힘들지 않아? 천만에 천만을 기억해주면 되고, 이렇게 뜨거워 이렇게 이렇게도 기억해도 되겠어요. 자, 별이 진화되는 과정은 요게 이제 성운이라고 해서 여러 성간 물질들, 수소, 헬륨, 가스, 먼지. 자, 수소, 헬륨, 그리고 가스, 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걸 성간 물질, 성운이라고 하는데, 요 성간 물질, 성운 상태가 별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별의 재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운, 별의 재료. 온도가 높으면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온도가 낮고 밀도가 커야 별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성운들도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원시별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원시별은 표면 온도가 1000K 정도를 넘어서면 가시광선이 방출돼요. 가시광선 방출. 그래서 성운이 모여서 만들어진 요걸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중력으로 더 수축이 일어나고요. 자, 이렇게 중력으로 수축하다 보면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니까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온도, 1000만. 뜨겁지 않니? 1000만이요. 자,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대로 수소가 있고요. 별의 이제 대부분은 수소들이 주 재료라고 보면 돼요. 자, 이 상태를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고, 주계열성에서 중심 온도는, 자, 요거는 표면 온도니까 조심해야 돼요. 1000만 K 이상일 때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중력으로 이제 수축하려는 에너지랑, 자, 여기 이제 중력으로 수축하려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력으로 인한 수축 에너지, 그리고 바깥으로 밀어내는 내부 압력, 핵반응을 통해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요 내부 압력. 그래서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런 걸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별의 일생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살아갑니다. 90% 이상을. 핵반응이 이제 일어나다가 중심부에 수소가 이제 고갈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 헬륨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심부에 헬륨만 남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이제 수소들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온도에서는 핵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중심부에 수축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핵반응할 정도로 충분한 온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 수소가 고갈되고 중력 수축은 계속 일어나면서 온도를 계속 높이는 단계, 주계열성을 벗어나는 단계예요. 이렇게 중심부가 수축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중심부는 아직 1억 K까지 안 되더라도 중심부 주변이 1000만 K에 가까운 온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헬륨 바로 바깥에 있는 이 수소들이 핵반응을 하게 돼요. 중심부는 아직 1억 K가 아닌데 표면 이 중심 껍데기 부분은 1000만 K 정도에 도달을 하니까 점점 뜨거워지면서, 그래서 수소가 이제 헬륨으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핵 주변 수소의 핵반응이라고 하고, 수소 껍질 연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쪽을 팽창하게 만들어요. 밀어내기 때문에. 중심부는 아직 핵반응을 못하니까 계속 수축하는데, 바깥쪽에서는 얘네들이 수소 헬륨으로 바뀌면서 핵반응으로 에너지를 가하니까 이렇게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 부분은 팽창, 안쪽은 아직도 수축. 자, 그러다가 이제 중심부가 이렇게 이상의 온도가 되면 드디어 헬륨이 탄소로 핵반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아까 그 껍질 연소로 만들어진 헬륨, 그 다음에 바깥에는 또 다른 별을 구성했던 재료인 수소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이 엄청 커지게 되는데, 드디어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적색 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색 거성에서는 중심부 온도 엄청 뜨겁다, 이렇게 뜨겁다, 이렇게, 자, 1억 K 이상. 그 다음에 헬륨이 탄소로 만들어지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자, 적색 거성 이후에는 중력으로 계속 수축은 하지만 이제 태양 정도의 질량이 되는 녀석들은 더 이상 핵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탄소 핵들이 중심부에 탄소 핵,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녀석들은 점차 외부로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마치 구름이 이렇게 싸고 있는 것 같은 행성 주변을 구름이 감싸고 있는 느낌. 자, 이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행성상 성운. 자, 행성상 성운은 핵 수축 단계고 외곽 물질이 방출됩니다. 이 이후에 외곽 물질들이 다 날아가 버리면 이제 중심부에 있는 요 백색 외성만 남게 돼요. 그래서 백색 외성. 자, 요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는 별의 일생입니다. 성운, 원시별, 주계열성, 그 다음에 적색거성,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 이거 좀 발음이 어렵죠? 자, 태양보다 이제 질량이 8배 이상인 경우, 뭐 약 10배 이상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수명이 짧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각의 별의 일생이 빠르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중심 핵의 온도, 시간당 온도 변화율이 높은데 질량이 크고 핵 반응이 빨리 일어나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빨리빨리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부 과정들은 이제 겹치는데 성운, 그 다음에 원시별, 단지 이제 질량이 크다는 게 좀 차이, 그리고 주계열성, 마찬가지로 주계열성 닭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 그 다음에 이제 초거성, 적색거성이 아니라 초거성.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조심.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 그리고 질량에 따라 중성자별로 별의 일생이 끝날 수도 있고 블랙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초거성부터 좀 주의하면 되는데, 초거성은 질량이 이제 큰 별이라서 핵 반응을 더 많이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핵 반응하게 됐을 때, 자, 별에서는 질량이 아무리 커도 철까지만 만듭니다. 그래서 중심에 초거성의 마지막 단계가 되면 철, Fe가 만들어지고, 뭐 황이라든지 산소, 탄소, 헬륨, 수소 이런 식으로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 있게 되는데, 초거성에서는 철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철 핵융합이 아니고 핵융합해서 철까지. 그 다음에 이제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면 방출되는 요 에너지들이 우주의 금이라든지 우라늄 이런 식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만드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물질들, 이런 물질들은 다시 이제 성운으로 가요. 그러면 또 다른 별의 탄생과 관련될 수 있게 됩니다. 자, 중성자별은 이제 밀도가 큰 별, 블랙홀은 중력도, 밀도도 매우 큰 별.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 약 8배 중성자별, 한 25배 블랙홀. 원소들의 주기성. 주기율표에 요 7을 연상하시면서 7주기까지 있다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주기적으로 배열한 표, 약 110종류의 원소가 있습니다. 주기율표의 기준은 멘델레예프는 원자량을 이용해서, 그리고 모즐리는 이후에 양성자 개수,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게 되었습니다. 주기율표를 외워야 되는데 많이 써보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리베비시 NOFNE, 나만 알지 펩시콜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1, 2, 3, 4, 5, 6, 7 번호를 매겨주시면 20번까지 주로 쓸 줄 아셔야 되고요. 세로라인은 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족에서부터 18족까지 있는데 3족, 4족이 아니라 13족, 14족인 거 주의하시고, 주기는 가로라인. 원자과 전자는 바깥에 있는 전자 중에서 반응에 참여 가능한 전자를 말하고, 18족만 최외곽 전자수 8개, 원자과 전자수는 0개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를 말하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 전기를 띠지 않은 중성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은 게 원자의 특징. 자, 주기는 전자 껍질수, 족은 최외곽 전자수.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바깥에 전자 하나, 전자 껍질 하나, 리튬은 껍질 2개, 나트륨은 껍질 3개, 이런 식으로 전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붕소 알루미늄 아래쪽은 금속이고요. 고체, 수은만 액체로 상온에서 존재하고, 광택이나 열 전기 전도성이 있고, 힘을 가하면 늘어나거나 펴지는 성질, 양이온이 잘 됩니다. 비금속은 주로 기체나 고체로 존재하고, 브로민은 액체로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금속 성질은 없고,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음이온이 잘 되는 게 비금속 특징, 18쪽을 제외했을 때. 알칼리 금속은 칼륨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고요. 수소를 제외한 1쪽을 알칼리 금속이라 하고, 밀도가 작고 칼에 잘릴 정도로 무른 특징이 있고요.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 써보실 수 있고, 물과 반응하면 수소, 열 발생하고 염기성이 되고, 이렇게 염기 종류가 다양합니다. 17쪽은 브로민하고 아이오딘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 플루오린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자, 할로젠 원소는 대부분 상온에서 이원자 기체로 존재하고 색깔은 플루오린 옅은 노란색, 염소 노란색, 브로민 젓갈색, 아이오딘은 보라색. 나트륨과 반응해서 화합물을 만들고요. 수소랑 반응해도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산성입니다. 화학결합 일부 원리와 이온 결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기율표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기율표 이거 앞에서 다 외워두셨죠? 이렇게 이쪽이 금속, 이쪽은 비금속, 그리고 18쪽은 단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비활성 기체들이에요. 이 비활성 기체들은 헬륨만 옥텟을 만족시키지 못하고요. 바깥에 전자가 2개라서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경우는 바깥에 전자가 8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는 이온이 되면서 바깥에 전자가 8개 돼서 옥텟 규칙을 맞추려고 하고 비금속들끼리 결합을 해서 바깥에 8개가 돼서 옥텟 규칙을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안정해지기 위해 화학결합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면 주로 양이온은 금속, 음이온은 비금속이고요. 이온 결합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정전기적 인력,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면 분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금속, 비금속, 분자가 아닙니다. 비금속과 비금속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고요. 비비 공유결합,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결합을 하게 되면 금속결합이라고 부르고요. 역시 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분자 상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3주기 1쪽인 금속 나트륨과 2주기 17쪽인 비금속 플루오린이 이렇게 원자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나트륨의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가 플루오린한테 이동을 하게 되면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고 나트륨 이온이 되고요. 비금속인 플루오린은 전자를 하나 얻어서 F-,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해서 NaF라고 하는 이온결합 화합물을 만들게 돼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금속은 이온이 되면 전주기처럼 전자 배치가 바뀝니다. Na 플러스의 전자 개수는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나트륨이 전자 하나 잃으면 네온하고 전자 개수가 같아지게 돼요. 반면에 비금속은 이온이 되면 같은 주기의 비활성 기체처럼 전자 개수가 됩니다. 산소가 2개를 얻게 되면 네온처럼 되는 거죠. 전자를 2개 얻으니까. 이온 결합을 화학식으로 쓸 때는 알루미늄은 전자를 3개 잃고 그래서 3+가 되고요. 17쪽인 염소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Cl-가 될 수 있는데 둘이 결합을 할 때는 주고받은 전자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Cl을 3개가 반응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하나에 Cl 3개가 결합을 하게 돼요. 자주 등장하는 이온 화합물들을 식으로 써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주기율표에서 나마알과 OF를 이렇게 옮겨 적고 써보면서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얘네들이 이온이 될 때 나트륨은 Na+, 마그네슘은 E+, 얘는 3+, 2-, 마이너스. 이건 꼭 쓰는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그래서 나트륨과 산소가 이온이 돼서 결합을 한다면 나트륨이 플루오린하고 결합한다면 마그네슘이 산소랑 결합하거나 마그네슘이 플루오린하고 결합하거나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전체 경우를 고려해 이온식을 써볼 수 있으면 돼요. 총 6가지를 연습해 보시면 자, 얘는 Na2O, 얘가 2-니까 얘가 2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대1로 결합, Na2O. 얘네는 전하량이 같으니까 1대1로 NaF. 마그네슘하고 산소이온, 산화이온은 2+2-니까 1대1로. 마그네슘과 플루오린은 얘가 전하량이 2배니까 1대2로. 얘 하나, 얘 2개. 알루미늄은 3+, 산소는 2-니까 얘는 2대3으로 Al2O3. 이렇게 각각 총 전하량을 고려해서 대표 샘플인 나마알 OF를 가지고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같은 족은 같은 방식, 같은 개수비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하고 전하량이 같은 칼슘의 경우는 17쪽인 Cl-랑 결합할 때 F-처럼 Mg랑 F가 결합하듯이 MgF2처럼 이렇게 CaCl2 형태로 결합하게 돼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주기율표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주 나오는 녀석들을
이렇게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화학결합 2부, 공유결합과 화학결합 특징을 배워보겠습니다. 1쪽에서 18쪽까지 주기율표를 잘 생각하시고 각 대표적인 원소들을 생각해 보세요. 18쪽들은 공유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면서 안정하기 때문에. 헬륨은 이제 옥텟이 안 되는 거 기억하시고, 1쪽부터 17쪽은 바깥에 있는 전자계수 때문에 결합할 수 있는 결합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쪽 하나, 2쪽 2개, 13쪽 3개, 14쪽 4개, 15쪽 3개의 비공유, 16쪽 2개, 비공유 2개, 17쪽 하나, 비공유 3개. 그래서 이 결합선을 외워두시면 이제 분자 모형을 구조식으로 그리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분자 모형으로 그리는 것보다 구조식이 더 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합선 한 개를 그리게 되면 공유 전자쌍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합선 하나가 공유 전자쌍 한 개. 두 번째로는 비공유 전자가 있는데 그 비공유 전자쌍은 점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점으로. 자, 연습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2주기 17쪽인 F의 모형 두 가지인데 얘네가 공유 결합하면 이렇게 이제 결합하게 되고 여기가 공유 전자쌍이에요. 그래서 이걸 결합선 하나로 나타낼 수 있고 바깥에 있는 애들이 비공유 전자쌍인데 이거를 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나타냈을 때 이렇게 원자 모형보다 더 빠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연습을 해두시면 만약에 거꾸로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이제 물 분자를 구조식으로 제시를 했을 때 총 3개의 원자가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3개 그리고 그래서 수소랑 산소 그 다음에 비공유는 점 찍어주면 되고 결합선은 공유전자로 사이에다가 한 쌍씩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하면 좀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조식 연습을 이제 해두시는 게 좋고 암기까지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주기율표에서 H 펑크 주기율표 형태입니다. 이걸 그대로 땡겨와서 외워두시는 거예요. 펑크 뮤직 그래서 FONC를 약간 펑크 뮤직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총 3가지 방법으로 여기 있는 구조식을 그리면 되는데 첫 번째는 혼자 있는 애들 H, N, O, F 그래서 H2, N2, O2, F2를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H는 단일결합, N은 3중결합의 비공유 한 쌍씩, O는 2중결합의 비공유 2쌍씩, F는 단일결합의 비공유 3쌍씩.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룹이에요. 이걸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고 일단 두 번째로는 수소랑 CNOF를 결합시키면 됩니다. 수소와 결합시키는 거. 그래서 CH4, NH3, H2O, HF를 외워주시고 얘를 결합선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CH4, NH3, H2O. 그래서 구조식으로 그리는 연습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걸로 연습을 하시고 모형을 바꾸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잘 나오는 게 CO2라서 이 CO2 하나만 더 추가해 주면 됩니다. C는 이중결합, 산소 비공유 각각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구조식 암기를 해두시고 첫 번째로 이제 봤던 걸 보면 4방향 탄소, 질소 3방향 그래서 각 족별로 결합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화학결합의 특징들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미 앞에서 배웠던 이온결합 그리고 지금 배운 공유결합. 그래서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결합이었고 금비,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결합. 전기전도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온결합은 고체에서 전기가 안 통하고요. 액체나 수용액 상태선 통합니다. 공유결합은 고체에서도 액체에서 전기가 안 통하는데 예외적으로 흑연 같은 경우 공유결합인데 전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전기전도성 정리해 두시고 구조 물속에서의 이동하는 형태, 녹는 점, 끓는 점 비교, 그 다음에 간단한 예시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온결합은 이렇게 풀마들이 계속 결합한 형태, 그래서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줘서 밀려나가면 반발하면서 부서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유결합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설탕 같은 경우인데 풀마, 전기전도성은 없어요. 이온결합은 물속에 넣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반대 방향 전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게 되고요. 공유결합은 물에 녹인다 하더라도 분자 상태로 녹아있는 용해는 되더라도 이온화는 되지 않아요. 자, 녹는 전클로즈업은 이온 결합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는데 이게 꽤 큰 편이라서. 공유결합은 녹는 전클로즈업이 낮은 편, 분자간 인력으로 결합을 하는데 이 분자간 인력은 작은 편에 속해요. 정전기적 인력보다.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CaCl2, 바로 제설제로 사용하는 염화칼슘이고요. 눈 내릴 때 뿌리는. 그 다음에 많이들 알고 있는 NaCl, 바로 염화나트륨, 소금이 되겠습니다.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예시에는 금속이 없는 걸 잘 보세요. C4H10, 연료로 사용하고 C2H6O, 이건 C2H5OH라 해서 에탄올, 술의 재료가 됩니다. 구조식을 모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 규칙성. 수소 헬륨은 빅뱅 후 우주에서 생성된 원소고요. 헬륨에서 철까지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원소입니다. 지각에 있는 주요 원소들은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으로 원소기호로 외울 때는 오시알페카나크마 약간 일본말 느낌, 상규알철, 칼라칼마 약간 중국말 느낌 4등 정도까지 외워주시면 돼요. 상규알철.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산탄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산소, 탄소, 수소. 지각 생명체 모두 산소가 가장 많은데 반응성이 커서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규소나 탄소가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14족,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규소와 산소는 공유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규산염 사면체를 구성하고 규소는 플러스 4의 전기적 전하량,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전하량을 띠고 따라서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8 더하기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금속 양이온이나 주변 산소를 공유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 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규산염 광물에서 Si 대 5의 비율을 따지는 방법은 공유 산소를 2분의 1개로 취급하면 됩니다. 이런 형태면 독립형, 그 다음에 산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일자로 계속 연결되면 단사슬, 단일한 사슬 2개씩 공유입니다. 그리고 단사슬이 다시 공유를 더하게 되면 복사슬, 더하면 판상, 더하면 망상, 이런 형태고 각각의 명칭과 그 다음에 산소를 공유하는 개수, 그 다음에 Si 대 5의 비율을 따지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건 독립형, 얘는 단사슬, 이건 복사슬, 이건 판상, 망상. 자, 산소 공유 안 하죠. 그래서 1대 4. 단사슬은 양 끝에 2개 공유하니까 비율이 1, 1, 2분의 1, 2분의 1, 1대 3. 복사슬은 2개 공유가 양 끝에 있고 3개 공유가 가운데 있습니다. 판상은 3개 공유니까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1대 2.5인데 2배 하면 2대 5가 되죠. 망상은 1대 2. 그래서 복사슬은 2개 공유, 3개 공유가 섞여 있기 때문에 1대 3과 2대 5를 더해주는 거예요. 1대 3, 2대 6, 2대 6 더하기 2대 5, 4대 11. 아래쪽으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풍화에 강합니다. 물이나 바람에 의해 침식돼서 암석이 깎이는 정도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더 단단한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합물은 2종류 이상이 결합하고 있는 것을 화합물이라고 하고 탄소화합물이면 탄소를 포함해서 다른 원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탄소를 가지고 있으면 유기물이라고 하고 예외적으로 흑연인 C나 이산화탄소인 CO2는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예외예요. 자, 탄소가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어 있으면 사슬형 구조.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가지를 치게 되면 가지형 구조. 그 다음에 삼각형, 사각형 이런 식으로 고리형 구조. 이중결합, 삼중결합. 주의하실 거는 사중결합은 없습니다. 탄소화합물의 예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이 있습니다. 독감 걸렸어. 학교 다니니? 열심히 해. 복각? 칠판, 흑판을 보자. 망상에 빠져서 망했어.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석영, 장석이 규산형 광물입니다.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 사람 몸을 구성하는 물질의 비율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순서는 물단지, 무액탄. 그래서 물단지를 연상하시고요.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자, 물단지를 이렇게 연상하세요. 물단지. 탄소화물은 탄소를 포함해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건데 물하고 무기염류는 탄소화물이 아닙니다. 자, 구성원소 단위체, 기능 종류 등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에서 특징 알고 계시면 되고, 구성원소는 초, CHO는 공통으로 있고 단백질, 핵산만 질소, 핵산은 P도 갖고 있어요. 단위체는 포도당, 아미노산, 뉴클레오타이드. 자, 지질은 단위체가 없는 거 주의하시고, 탄수화물은 주 에너지원, 종류는 녹말, 셀룰로스, 글리코젠이 있고 각각의 역할들이 있으니까 봐두시고요. 식물 에너지 저장, 식물 세포벽, 동물 에너지 저장.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고 몸을 구성하는 중요 물질입니다. 효소나 항체 등. 지질은 에너지원이고 저장도 돼요. 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세 종류가 있고,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 전달하는 역할.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 단백질이 되는데 물이 빠지면서 결합을 하게 되고, 열, pH에 약해서 성질이 변하는 변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아미노산 구조는 홈런, HR, 아미노기, 카복실기, 아미노산, 염기와 산석, 그 다음에 겨스아슬은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자, 핵산은 핵 속에도 있고 세포질에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요게 핵산의 바로 단위체입니다. 인산당, 염기로 돼 있고 비율은 1:1:1이에요. 자, 명칭은 뉴클레오타이드였고 중합 반응을 토대로 DNA 또는 RNA가 되는데, 유전 정보를 저장하면 DNA, 전달하면 RNA. 구조는 이중 나선 구조가 DNA, 단일 가닥은 주로 RNA. 당이 DNA는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로 되어 있고요. 염기는 ATCG, DNA만 T를 가지고 RNA는 U를 가집니다. T 대신. 염기의 상보적 결합은 늦었다, CGV 가자, AT 짝꿍, CG가 짝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ATGC면 짝꿍은 TACG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소재 일부가 되겠습니다. 전기적 성질에 따라 물질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도체, 절연체, 반도체.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고 절연체는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안 흐르고요.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철, 구리가 도체의 예고, 고무, 유리, 절연체, 실리콘, 규소, 저마늄이 반도체의 예고요. 온도에 따라 저항은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체의 경우만 온도를 높이면 저항이 조금 커져요. 반도체는 이제 대표적인 신소재로 순수 반도체는 14족을 이용하는데, 주의하실 거는 규소나 저마늄을 주로 사용하고,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는 13족, 15족을 순수 반도체에다가 살짝 섞는 건데, 그걸 도핑이라고 해요. 피자 토핑을 연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등이 있고, N형 반도체는 질소, 인, 비소, 안티모니 등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14족들로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바깥에 남는 전자가 없이 모두 결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순수 반도체는. 근데 이제 갈륨 같은 P형 반도체를 하나 불순물로 집어넣게 되면 전자가 하나 모자른 요 부위가 양공이 돼서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게 돼요. N형 반도체에서 비소를 넣었을 때도 15족이니까 전자가 하나 남아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고, 자, 주의하실 거는 N형, P형 모두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남는 전자가 있다고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는 N형, P형을 이렇게 붙인 것으로, 만약에 플러스를 P형에 연결하면 순방향이라고 하면서 양공이 플러스한테 밀려나고 전자도 밀려나면서 접합면으로 이동,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역방향은 반대로 P형을 마이너스에, N형을 플러스에 연결하게 되면 전하 운반자들이 접합면에서 멀어지게 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고 약간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P형, N형. 정해진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이런 걸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초전도체는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는데, 중요한 건 이 임계온도 아래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수은의 경우 영하 270도 근처 저항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전력 손실은 없고, 그래서 초전도 케이블로 이용되고 강한 자기장, MRI 등에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자성을 띠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는데, 이거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고, 이렇게 초전도체를 띄우거나 또는 거꾸로 자석을 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부상 열차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소재 2부. 액정은 고체와 액체의 중간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말하고, 빛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자, 빛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동하는 특징을 가진 횡파고요. 편광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정한 슬릿, 틈이 있는 판을 만들어서 빛을 통과시키면 정해진 방향에 진동을 하는 빛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빨강, 파랑이 있으면 빨간 빛은 통과를 못하고 파란 빛만 통과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보라색으로 액정을 집어넣고 빛을 다시 비춰주면 저 파란색 빛이 중간에서 원래 통과를 못해야 되는데 액정 분자에 부딪히면서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진동 방향이 바뀌면서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걸지 않으면 액정이 불규칙하게 배열돼서 빛이 통과하고, 만약에 전압을 걸어주면 액정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원래 액정이 없는 것처럼 빛이 통과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액정은 전압을 걸거나 걸지 않아서 선택적으로 빛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오디뮴 자석은 강한 자석입니다. 네오디뮴하고 붕소를 섞어서 만들고 하드디스크 이런 데 사용하고요. 자, 탄소 나노물질은 탄소가 14족이기 때문에 결합판 모양을 잘 보고 이렇게 세 방향으로 결합해서 남는 전자가 있으면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러렌은 모양을 보고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각 벌집 구조로 판의 형태로 쫙 펴져 있으면 그래, 핀 거야, 그래핀이 되겠고요. 네, 동그랗게 말려 있으면 탄소 나노튜브, 공 모양은 플러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핀은 전기, 열 잘 통하고요. 강철보다 강도가 세고 얇고 투명해서 디스플레이나 영상 출력 장치에 쓸 수 있고, 탄소 나노튜브는 탐침이나 핀셋으로, 플러렌은 의약품을 속에 넣어서 운반하는 운반체로, 탄소 60개로 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플러렌입니다. 자연 모방한 신소재는 홍합, 자, 족사라고 하는데 이건 수중 접착제로 사용할 수 있고, 약간 하트 같죠? 그 다음에 박쥐는 초음파를 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로봇 청소기, 장애물 확인하는 용도로 쓸 수 있고요. 자, 독고마리 열매는 찍찍이, 벨크로 테이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고리 구조거든요. 그 다음에 연잎의 표면에는 작은 돌기들이 있어서 물이 붙는 것을 방지, 그래서 방수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모르포나비는 아름다운 색깔을 갖고 있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 빛이 반짝반짝, 그래서 예쁜 섬유로 옷을 만들 때 쓸 수가 있겠네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힘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중력이란 힘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서 당기는 인력이고요. 전기력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을 경우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같은 전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자기력도 전기력과 비슷하게 서로 다른 NS는 인력이 작용하고, N극, N극, SS극은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중력, 전기력, 자기력은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에요.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고요. 탄성력은 변형된 물체가 되돌아가려는 힘입니다. 접촉해야만 생기는 힘 두 가지가 되고요. 만유인력과 중력과 속도는 만유인력이 중력하고 같은 말이고요. 이렇게 질량이 라지 m 스몰 m으로 다른 지구와 물체 사이에서 거리를 r이라고 할 때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r제곱분의 g 곱하기 라지 m 스몰 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r제곱분의 g 곱하기 라지 m은 상수로 중력과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m/s 제곱의 값을 가지고 1대 10m/s씩 속도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알아둬야 될 공식과 그래프인데, V는 t분의 s,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A는 t분의 델타 V,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4m/s로 등속 운동하고 있다면 거리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1초에 4m씩, 그럼 2초에 8m. 그래서 거리 시간 그래프, 기울기 속도로 그릴 수 있고요. 쭉 4m/s의 속력이니까 속도는 등속으로, 기울기는 가속도, 넓이는 이동거리, 그래서 2초 동안 8m 같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가속도가 6m/s 제곱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 거리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를
속도 시간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기울기가 6이 돼야 되죠. 가속도. 그럼 1초에 6씩. 그래서 1초에 6, 2초에 12. 이동 거리는 넓이니까 2 곱하기 12, 그 다음에 2분의 1, 그럼 12m. 그래서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1초에 3m, 2초에 12m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의 넓이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이어야 되니까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접선 기울기는 지금 보다시피 커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자유낙하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자, 자유낙하는 공기저항 없이 아래 방향, 연직 하방으로 물체가 중력으로 빨라지는 것을 말하고, 중력가 속도가 10m/s 제곱이니까 1초에 10씩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따라서 1당 10m/s씩 빨라짐으로 10m/s, 20m/s, 30m/s가 되는 거예요. 자, 자유낙하는 연직 하방으로 중력가 속도 때문에 빨라지는 운동. 자, 수평으로 물체를 던졌을 때 20m/s로 던졌다고 가정을 하면 같은 높이에서 던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초 뒤에 떨어지게 되고, 수평 방향으로는 중력이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이 20m/s는 그대로 유지되고 같은 수평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역시 1초당 10m/s씩 빨라지니까 매 순간 속력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 경로로 날아가게 됩니다. 수평 속력이 있는 경우에. 자, X축으로는 등속 운동, 그다음에 연직 하방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을 배워보겠습니다. P는 MV, 거꾸로 난 MVP야.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물체 운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은 kg을 단위로, 속도는 m/s, 운동량은 2를 곱한 kg/m가 단위가 됩니다. 주의하실 거는 속도 V는 방향을 고려해야 돼요. I는 FT, FT 아일랜드 이렇게 외우면 되고, 힘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힘은 충격력이라고도 하고요. 힘의 단위 뉴턴, 시간의 단위 세크.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가 됩니다. 세 번째 공식은 델타 P는 I. 자, 델타 P는 I, 나쁜 아이야 외워주시면 되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라는 식으로 I는 FT인데 F는 MA이고, 그럼 MA 곱하기 T,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M 델타 V, 그래서 I는 델타 P가 됩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간단한 연습을 해보면 2kg의 물체가 오른쪽으로 3m/s로 운동하면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을 때 P는 MV이므로 운동량은 6kg/m가 됩니다. 3kg의 물체가 왼쪽으로 2m/s로 운동하면 운동량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6kg/m로 나타낼 수 있고요. 위 두 상황을 비교하면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이니까. 하지만 운동량은 다른 거예요. 오른쪽, 왼쪽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물체에게 10N의 힘을 오른쪽으로 3초간 주면 I는 FT, 30N가 되죠. 충격량은. 그 다음에 3N의 힘을 왼쪽으로 만약에 10초간 주면 마이너스 30N. 왜냐면 왼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역시 충격량도 고려를 해야 되고, 충격량의 크기가 같냐라고 묻는다면 둘 다 30이기 때문에 크기는 같은 겁니다. 벽 충돌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벽이 있고 2kg의 물체가 4m/s로 벽을 향해 날아가고, 충돌 시간은 0.5초라고 할게요. 그리고 튕겨 나온 속도는 2m/s라고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 충돌 전 운동량은 MV 2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8kg/m가 되고, 충돌 후 운동량은 MV 2 곱하기 2, 4kg/m. 그러면 왼쪽으로 8이었다가 오른쪽으로 4가 됐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12가 되는 거죠. 12. 그러면 델타 P는 I, I는 FT에서 델타 P가 12고, F 곱하기 충돌 시간이 0.5초니까 F는 24N이 나오게 되죠. 자, 두 번째는 그래프 유형인데, 운동량 시간 그래프, Y축이 운동량이고 이렇게 3초 동안 운동량이 12만큼 바뀌었다고 쳐볼게요. 자, 0에서 3초간 힘을 구해라 라고 하면 Y축이 지금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을 알려주니까 이게 충격량이고, 그럼 델타 P는 I, I는 FT, 자, 12는 X 곱하기 3, 그 X,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Y축이 운동량일 때는 Y 값의 변화를 가지고
델타 P. 자, FT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2초, 4초, 힘은 10N. 자, 질량이 4kg인 정지에 있던 물체한테 이렇게 힘이 작용했을 때 4초일 때 속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 넓이는 충격량이죠. 힘 곱하기 시간. 그래서 델타 P. 그럼 넓이를 구하면 20. P는 MV, 20은 4 곱하기 V. 그래서 V, 속력은 5m/s가 되겠습니다. I는 FT,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하 또는 충돌 상황. 그래서 A, B가 질량이 각각 M일 때 A는 바로 떨어지고 B는 뭐 푹신한 이불 위에 떨어진다 이러면 B가 더 힘을 작게 받게 되죠. 그래서 FT 그래프를 그렸을 때 넓이는 같더라도 평균 힘은 A가 더 크고 B가 작은 이런 그래프가 되고,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해서 받는 힘을 줄이는 방법. 또 하나의 상황은 발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독침, 대포, 총, 포신 이렇게 이제 길이가 다른 두 독침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는 짧은 시간 동안, 얘는 긴 시간 동안 날아가니까 같은 크기의 힘을 누가 더 오래 받느냐에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달라지고 충격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일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태양계는 항성이라고 하는 태양, 별을 공전하는 행성,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있고요.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이 주로 분포합니다. 그 다음에 행성 주변을 도는 위성, 지구에는 달이 있죠. 그래서 중력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을 태양계라고 합니다. 지구 시스템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밖에 우주 공간을 외권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지각, 생명체, 새, 그리고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환경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지권, 이런 물은 수권, 하늘 기권, 생물체를 포함해서 생물권.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구 시스템은 유지됩니다. 자, 기권은 1000km 두께의 대기층을 말하고 이렇게 괴물 얼굴을 그리면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그대로 옮기시고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 4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고 대성중 연라좋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높이에 따른 온도가 고온인 공기가 아래쪽에 있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고 저온은 내려오려고 해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고온인 공기가 높은 곳에 있으면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층권과 열권은 안정층이고요. 대륙권과 중간권은 불안정층이 됩니다. 대륙권은 대류가 일어나고 수증기가 있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비가 온다거나. 그래서 비를 연상하면서 11km. 성층권은 안정하고 20에서 30km 오존층이 있어서 50 연상하시면 되고요. 중간권은 대류는 일어나는데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은 없고 유성 같은 게 관측되고요. 중간권 온도 제일 낮으니까 80 연상하시면 되고, 열권은 이제 공기가 희박해서 일교차가 크고 그다음에 오로라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권은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라 3개의 층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받고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두께 변화가 일어나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3개의 층이고, 혼합층은 위도 계절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바람이 셀 때 두꺼워지고, 수온약층은 안정층으로 물질과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심해층은 위도 계절 영향을 안 받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거의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수권에서는 해수가 압도적인 비율이고, 육수는 빙하, 지하수, 호수 순으로 빙지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로 지권은 지각, 대륙지각, 해양지각으로 나눌 수 있고, 해현, 대화, 해연아, 대화하자, 현무암, 화강암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멘틀은 부피가 80%, 유동성이 있는 고체입니다. 대류가 일어나서 판의 운동이 일어나고, 외핵은 액체로 돼 있고 외핵의 대류로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하고, 이응 연상해 주시면 돼요. 내핵은 고체로 돼 있고 그 외에 생물권, 외권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두 번째, 에너지와 물질 순환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이 있는데 총 3가지,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자, 태양 에너지가 비율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로 인해서 멘틀 대류의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로, 쉽게 말해 땅 속에서 일어나는 게 다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지진, 화산, 판의 이동. 철, 니켈 등은 붕괴를 하지 않습니다. 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 밀물, 썰물, 조수간만의 차,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에너지는 태양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했을 때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말하고요. 기상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비나 바람이 분다든지, 그래서 풍화, 침식 또는 화석연료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지구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치면 보다시피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위도별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면적당 에너지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극지방은 비스듬하게, 적도는 거의 수직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위도별로 에너지 도달량이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저위도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커서 요 남는 에너지가 대기 해수의 순환으로 고위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의 순환 과정은 포인트가 이제 뭐냐면, 물은 증발이 잘 돼. 그래서 바다에서 증발이 잘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바다에서 물이 증발을 더 많이 했으니까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물이 와야겠죠. 지표 유출. 그러면 육지는 물이 남았다는 뜻이니까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물의 순 이동량은 기권, 직권, 수권으로 뱅글뱅글 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중에 헷갈릴 만한 게 식물의 증산작용이 있는데, 이것은 잎에서 공기로 수증기가 방출되는 현상으로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물이 이동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탄소의 순환은 각 권에서의 형태가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으로, 생물권에서는 탄소 화합물 형태로, 그 다음에 직권에서는 석회암, CaCO3, 화석연료 형태로, 수권에서는 탄산이온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럼 직권에서 기권으로 연소가 될 수 있고,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호흡으로 방출, 또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광합성으로 CO2를 흡수할 수 있고, CO2가 바다에 녹아 들어가면 용해, 바다에서 빠져나가면 방출, 생물이 화석이 되면 화석연료가 될 수 있고, 그다음 바다에서 직권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소의 순환. 질소는 대기 중에 80% 정도 존재하는 안정한 기체로 반응을 잘 안 하는데 번개가 치거나 토양 속 세균에 의해서 질산이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이 흡수하고, 또 동물은 식물을 섭취하고, 이후에 식물과 동물의 배설물이나 사체가 분해자한테 분해가 되면 이게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게 돼서 물질은 순환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의하실 게, 요 세 가지 물질들은 순환은 된다 하더라도 총량은 지구에서는 언제나 일정하다는 거. 직권의 변화. 일단 세계 지도를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그리고 유럽, 아시아, 쉼표처럼 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섬들, 오스트레일리아, 삼각형 두 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요 경계, 여기가 환태평양 변동대고요.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아래쪽으로 알프스, 히말라야 변동대가 있고, 대서양 가르고 아프리카 아래쪽으로 여기가 해령 변동대가 됩니다. 변동대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나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라인을 말하고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진 활동으로 화산이 발생할 수는 없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인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고, 판은 암석권이라고도 하고요.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해서 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산 상상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는 이제 바다, 그 다음 밑에 땅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배 있는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밑에 있는 이 땅을 해양지각이라고 하고 주로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을 구성하는 지각은 대륙지각으로 주로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름처럼 외워주면 돼요. 혜연아, 대화하자. 해양지각, 현무암, 대륙지각, 화강암. 지각 밑에 상부 멘틀 일부와 지각을 포함해서 이렇게 대륙판과 해양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판 아래에는 연약권이라고 해서 부분 용융되어 있고 대류가 일어나는 고체가 있어요. 밀도는 대륙판보다는 해양판이, 해양판보다는 연약권이 밀도가 더 큽니다. 판의 경계의 종류는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로 나눠지고요.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은 판과 판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경계로 행압력이 작용하며 판이 하강하고 판의 소멸이 일어납니다. 섭입형과 충돌형 두 가지가 있고, 섭입형은 밀도차가 있는 두 경계가 만나서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밀도가 큰 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마그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화산 활동을 일으키고,
요거는 대륙과 해양이며 이쪽은 습곡산맥, 요 구덩이는 해구예요. 해양과 해양이 만나도 수려면 경계, 섭이평이 만들어지는데 밀도가 작은 쪽에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이렇게 산을 만들면 이것을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발, 신발 지진이 주로 생기고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섭이평 경계. 충돌형 경계는 이렇게 구겨진 산을 생각하면 되는데 글자 그대로 습곡이에요. 대륙과 대륙이 만나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고 천발, 중발 지진,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발산형 경계는 판이 이렇게 멀어지는 경계로 장력이 작용하고 판의 상승, 판이 생성되고 이렇게 바닷속에서 마그마가 해저 화산처럼 분출하는데 해양과 해양이 발산해서 만들어진 이 부분이 해령, 그 다음에 정상부는 열곡이라고 부릅니다. 대륙에서 발산형 경계가 생길 경우에 이렇게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열곡대를 만들게 되고 천발지진, 화산활동 일어나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는 스쳐 지나가는 경계로 주로 해령 근처에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령이 있으면 발산하는 요 사이, 요 부위에 서로 반대로 가는 경계, 변환단층이 만들어져요. 천발지진은 일어나고 화산활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산활동이 있는 두 경계들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세포 소기관을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명 시스템은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구성이 되고요. 식물만 조직계라는 걸 가지고 동물만 기관계라는 걸 가지게 됩니다. 세포는 구조 기능적 기본 단위고 조직은 비슷한 세포가 모인 것, 기관은 조직이 모여서 기능을 하게 되면 기관이고요. 식물의 대표적인 기관은 뿌주립, 동물은 눈, 코, 입, 개체는 생물체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세포 소기관이 있을 때 바깥쪽부터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식물의 경우 제일 바깥에 있는 게 세포벽, 세포를 보호하고 모양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세포막,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 그 다음에 주로 식물한테 있는 액포는 물, 노폐물 등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경로로 세포 소기관을 묶어서 기억하시면 좀 좋아요. 자, 각각의 명칭은 중심에 있는 핵, 그 다음에 유전자 DNA, 그 다음에 RNA, 그 다음에 작은 덩어리 형태가 리보솜, 그 다음에 주머니 같은 게 소포체, 그리고 골지체, 동전 쌓아놓은 듯한 엽록체, 쭈글쭈글한 미토콘드리아. 자, 핵의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RNA는 DNA에 의해서 전사가 돼서 만들어지고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드나들면 안 돼. DNA, 나르나, 르나, RNA. 자, 세포질은 리보솜,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소포체는 물질을 이동시키는 경로입니다. 그 다음에 골지체로 그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리보솜, 이보숑, 단백질 만드숑. 소포체, 소포 왔어요. 골지체,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포 소기관을 외우는 방법은 DNA, 드나들면 안 돼. 정보를 잘 가지고 있고 RNA, 르나, 정보를 나르나, 그래서 정보를 나르게 되고요. 리보솜한테 보내면 이보숑, 단백질 만드숑, 리보솜. 그리고 소포체한테 보내면 소포 왔어요. 소포체는 물질을 운반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골지체한테 보내서 그렇지. 자, 제대로 분비하는 역할. 이렇게 외워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 대사랑 관련된 세포 소기관들.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고 CO2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를 생산. 자, 식물한테만 있는 세포벽, 엽록체, 벽, 엽. 그 다음에 이중막 구조는 핵엽미, 핵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자, 막이 아닌 구조는 리보솜. 리보솜은 덩어리 형태입니다. 엽록체는 엽전을 연상하시고요.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 아이스크림을 연상해 보세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2부, 세포막과 물질 이동.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산기 머리와 지방산 사슬 꼬리로 되어 있고 머리는 친수성, 꼬리는 소수성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 단백질 통로를 통해 이온이나 분자 크기가 큰 물질들이 통과하게 됩니다. 세포막이 이렇게 있을 경우 단백질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층 자체가 단일막이고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게 됩니다. 확산의 경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이고 단순 확산, 촉진 확산으로 나눠지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 확산은 이렇게 막 사이를 산소나 이산화탄소처럼 크기가 작고 지용성인 물질이 통과하고 농도차에 따른 이동 속도는 계속 빨라집니다. 단 초기 속도가 촉진 확산보다는 느리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촉진 확산은 농도차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들이 이동하는 것으로 초기 농도차가 얼마 안 나더라도 이동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 그리고 이동 속도가 일정해질 경우 모든 막단백질들이 사용 중이지만 이동 중이라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은 농도에 따른 액체를 말하고 동물의 경우 고장액에 넣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농도인 동물세포에서 고장액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쭈글쭈글해지고 등장액이면 그대로, 저장액이면 오히려 물을 저장하게 됩니다. 터지는 경우 용혈이라고 부르고 식물의 경우 세포벽이 버텨주기 때문에 고장액에 들어갔을 때 저장액에서 물이 빠져나가도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고 쭈글쭈글해지지는 않습니다. 저장액에 들어갈 경우 물이 세포 내부로 들어와서 팽윤 상태라고 해서 식물 세포가 빵빵해지지만 세포벽 때문에 터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생명 시스템의 화학 반응. 물질 대사는 이용한다는 의미고요. 합성 또는 분해를 말합니다.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에너지를 흡수해서 동화작용, 합성, 흡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 히읗을 연상하며 외워주세요. 합성, 흡열.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반응이고요. 이화작용은 분해, 발열 반응으로 비읍, 분해, 발열. 분발하자.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은 반응. 그림을 이해할 줄 알면 되는데 이렇게 계단 그림이 나왔을 때 포도당이 단계적으로 내려가서 분해되고 소량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요 모식도가 세포 호흡을 의미합니다. 37도, 효소에 의해서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 이렇게 포도당이 한 방에 CO2랑 물로 바뀌면 연소, 400도 이상의 열이 필요하고 빛과 열이 납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는 광합성, 효소가 필요한 물질 대사라고 보시면 돼요.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값으로 반응물 기준으로 넘어가야 될 에너지 장벽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효소가 있으면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돼서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발열 반응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응물 기준으로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하게 돼요. 효소와 기질이 결합하는 모형은 단백질의 구조에 따른 특징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네모는 결합을 하고 동그라미는 결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응하고 변하지 않는 이 밑에 디귿자 모양이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열과 pH에 약하고 반응할 물질을 기질, 정해진 기질과 반응하는 것을 기질특이성이라고 하고 효소와 기질이 결합하게 되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분해되는 반응이었고 효소는 모양이 그대로죠. 재사용 가능합니다. 효소와 관련된 대표적인 실험으로는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이 있습니다. 반응식은 다음과 같고요. 과산화수소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감자, 무, 소의 간 등 대부분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고 발생한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질이라는 것은 쌍꺼풀이나 외꺼풀처럼 겉으로 보이는 형질, 성질, 머리색 또는 고양이의 털색처럼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DNA와 단백질을 합쳐서 부르고요. 이렇게 X자 형태로 된 게 염색체인데 확대해 보면 실 부위가 DNA, 요 감겨 있는 동그란 게 단백질들입니다. 그래서 DNA의 각 부위에는 유전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유전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전 정보는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에 대한 설계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인산당, 염기들이 모여있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기본 단위가 모여서 DNA를 구성하게 돼요. 이 염기 서열에 따라 유전 정보가 결정이 됩니다. 다시 축소해보면 이런 DNA 모습. 생명 중심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NA가 복제가 되고 RNA한테 정보를 카피시키는 걸 전 복사할게요. 그리고 RNA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면 번역이라고 합니다.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나고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단백질은 리보솜이 이제 만드는데 리보솜, 단백질 만드숑 이렇게 이제 외울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유전부라는 게 있는데 DNA는 3개의 염기가 한 세트로 3염기 조합이라는 명칭을 쓰고요. A, T, C, G 이 4개의 염기 중에 3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RNA는 코돈이라고 하는 유전부를 가지는데 A, U, C, G RNA는 T 대신 U를 가지고 있고 역시 3개가 한 세트. 그러면 총 4개의 염기 종류가 있으니까 64가지의 코돈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염기 1개가 유전부가 된다면 4개 아미노산밖에 지정할 수가 없고 염기 2개가 유전부면 16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3개가 한 세트여야 아미노산이 20종류 이상이기 때문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염기의 상보적인 결합은 정해진 애랑 결합하는 일종의 짝꿍을 생각하시면 되고 AT, CG끼리 결합하는데 CGV 가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염기 간 수소 결합을 말하고요. 유전 정보가 이제 전달될 때 이렇게 DNA가 2가닥이 있다면 이렇게 3개씩 3염기 조합이었죠. 만약에 두 번째 가닥을 주연 가닥으로 해서 전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자, 상보적인 세트 CGV 이용해서 이렇게 짝꿍을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RNA가 갖고 있는 3개의 염기는 코돈이었죠. 그러면 이제 세포질에서 번역이 일어날 땐 각각 코돈 하나당 아미노산 1개씩을 지정해서 결합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지고 그 사이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되게 돼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들은 심지어 바이러스까지도 이 유전 정보들 염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유전부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됐을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자, 정보 흐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